회장님 집에 도둑이 살고 있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 검은색 대형 세단을 가로막은 건 14살 소년 한희준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회장 박건우, 최근 정체 모를 환청과 불면증으로 극도로 예민해진 노 회장은 소년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이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듣는 그 소리,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진동이에요.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년은 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는 걸까요? 그리고 노신사가 앓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 그 서늘한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14살 소년 한희준이 박건우 회장의 차를 가로막기까지 소년의 삶은 그야말로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준은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가정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이준의 아버지 한승준은 국내 굴지의 정밀 기계 엔지니어로 소리만 들어도 기계의 아주 미세한 균열까지 잡아내는 독보적인 기술자였습니다. 이준은 그런 아버지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남들은 듣지 못하는 시계, 초침의 미세한 마찰음이나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의 불규칙한 떨림만으로도 사물의 상태를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연구소에서 국가급 기밀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모든 증거는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처럼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 그 목소리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산업 스파이라는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준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가 감옥에서 보내온 낡은 기술 노트 몇 건뿐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이준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폐차장을 전전하며 기계 소리를 익히고 밤에는 아버지의 노트를 탐독하며 소리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수감 중이던 아버지가 교도소 내 사고로 급성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소년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형 집행 정지를 이끌어낼 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이준이 붙잡은 것은 우연히 펼친 신문 한 귀퉁이의 기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박건우 회장이 원인 모를 신경쇠약과 환청에 시달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준은 직감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물 회장의 병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소리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준은 그날부터 박 회장의 저택 주위를 맴돌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식자재 차량의 소리,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미세한 고주파의 떨림, 그리고 회장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소리 톤까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회장의 아들인 박태윤과 최 실장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아버지를 누명 씌웠던 그 비열한 설계의 향기를 맡은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이주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수술비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제는 한 노인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는 그 거대한 악의 무리를 향해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지기로 말입니다. 소녀는 낡은 신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박 회장의 검은 세단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나타났을 때 이주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살 행위가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박 회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이주는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승리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거래의 주도권은 14살 소년에게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대문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은 마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듯했고 저택 안으로 들어설수록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서재로 안내받는 복도에는 고가의 도자기와 명화들이 즐비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알 수 없는 기괴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이주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이상한 진동음을 느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정적일 뿐이겠지만 소리에 예민한 이준에게는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벽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자 안색이 창백해진 박 회장과 그를 보자 하는 최 실장,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둘째 아들 박태윤이 이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윤은 비에 젖은 몰골을 한 어린 소년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어디서 굴러먹던 쥐새끼 같은 놈을 집안에 들였느냐고 고함을 질렀죠. 최 실장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이준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경비원들에게 소년을 당장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준의 눈빛에서 본능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보았는지 떨리는 손으로 주변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이준은 자신을 향한 멸시와 조롱, 섞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재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이미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윤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 곁으로 다가가 등을 토닥였지만 이준의 귀에는 박태윤의 옷소매가 마찰할 때 나는 소리조차도 가식적인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최 실장이 내놓은 따뜻한 찻잔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약 냄새와 벽시계 뒤쪽에서 불규칙하게 튀어오르는 전자음의 파동은 이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박태윤은 박 회장에게 이 아이는 사기꾼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런 꼬맹이가 뭘 안다고 믿으십니까? 이건 병입니다. 병이라며 울분 섞인 연기를 펼쳤죠. 그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이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주는 침착하게 입을 열어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머릿속을 울리는
그 고통은 하늘의 벌이 아니라 바로 이 방 안에 숨겨진 누군가의 의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비웃으며 증거를 대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만약 소년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단순히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라 경찰에 넘겨져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는 불신과 희망이 뒤섞인 기이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모든 감각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시계 태엽 소리, 가전제품의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 심장 박동,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의 발원지를 향해 이준이 천천히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은 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골동품 전음기 쪽이었습니다. 박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소년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호령이 먼저 방안을 울렸습니다. 이주는 겁먹지 않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잠을 훔쳐간 도둑이 바로 저 안에 숨어 있다고 말이죠.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소년의 천재적인 감각이 마침내 증명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이준의 손이 전음기 뒷면을 만지자 미세한 기계음이 멈추며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소년이 던진 이 작은 파동이 거대한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박 회장이 아끼던 고풍스러운 전음기 뒷벽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고 박태윤의 안색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박태윤은 이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회장님의 보물을 함부로 손대느냐며 당장 경호원들을 불러 소년을 끌어내라고 독촉했죠. 최 실장 역시 거들며 이준이 귀한 물건을 망가뜨리려 한다고 박 회장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준이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서 기묘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노 회장의 매서운 눈빛이 박태윤을 멈춰 세웠고 그는 나지막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소년에게 계속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전음기 뒤편의 좁은 틈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소년의 귀에는 이미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파동이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가청 주위를 벗어난 초고주파 소음이었죠. 이 소리는 인간의 뇌파를 끊임없이 자극해 극심한 두통과 환청 그리고 불면증을 유발하는 아주 정교한 고문 도구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준이 벽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검은색 장치를 떼어내는 순간 방 안을 감돌던 미세한 떨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준은 그 장치를 박 회장의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장치를 바라보았고 이준은 서술하듯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특수 제작된 고주파 발생기로 특정 주파수를 반복적으로 내보내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 기계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술 노트에서 보았던 정밀 기계의 원리를 악용한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그 기계가 멈추자마자 박 회장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항상 귓가를 맴돌던 윙윙거리는 소음이 사라진 것이죠. 박 회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 박태윤을 향했습니다. 박태윤은 당황하며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펄펄 뛰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최 실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설치한 모양이라며 자신도 조사를 하겠다고 발을 뺐지만 이준의 귀에는 최 실장의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코끝을 맴도는 미세한 향을 따라 박 회장의 찻잔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회장님이 매일 드시는 이 차에서도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며 소리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범인은 회장님의 몸 안까지 독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의 말에 최 실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박태윤은 이제 소년을 향해 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했다며 근거 없는 모함으로 가족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태윤의 연기는 지극히 정교했지만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이준에게는 그 모든 외침이 불협화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준은 침착하게 박 회장을 바라보며 거래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도둑을 완벽하게 잡아낼 테니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박 회장은 이제 이 소년이 단순한 아이가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에 명령했습니다. 저택 내의 모든 인원을 서재 앞으로 집합시키고 소년이 지목하는 모든 곳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말입니다. 박태윤과 최 실장의 눈빛이 교차하며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지만 이준은 오히려 차분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소년은 소리만으로 이 거대한 저택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소년의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고주파 장치가 발견되자 저택 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의 서늘한 시선이 박태윤과 최 실장을 번갈아 향하던 그때 이준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소녀는 코끝을 실룩이며 최 실장이 회장에게 내놓았던 찻잔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찻잔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죠. 최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디서 무례하게 회장님의 찻잔에 코를 대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준은 오히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차에 섞인 기분, 나쁜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회장님이 이 차를 마실 때마다 목소리의 톤이 미세하게 변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이준은 아버지의 기술, 노트 옆에 적혀있던 짧은 의학 상식을 기억해냈습니다. 특정 약물이 신경계에 작용할 때 기계의 마찰음처럼 사람의 성대 근육도 비정상적인 떨림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이준은 박 회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드시던 영양제와 이 차 속에 회장님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성분이 섞여 있다고 말이죠. 박 회장은 즉시 최 실장의 개인 사물함과 탕전실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은 무릎을 꿇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미 이준의 귀에는 그녀의 가짜 울음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불규칙하고 빠른 심장 박동이 유죄를 확신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색 결과 최 실장의 소지품 깊숙한 곳에서 정체 모를 알약들과 액체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병들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을 믿고 맡겼던 비서가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죠. 박태윤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빨리 최 실장의 뺨을 때리며 감히 내 아버님께 이런 짓을 했느냐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윤의 손바닥이 최 실장의 뺨에 닿을 때 났던 소리,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입을 막으려는 경고의 진동이었습니다. 이제 저택 안에서 이주는 더 이상 미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준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이 모든 음모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궁지에 몰린 박태윤의 눈빛이 비열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척하더니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태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준의 신원을 파악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태윤은 박 회장 앞에서 이준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과거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팔아먹으려다 감옥에 간 산업 스파이 한승준이 아들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이놈은 우리 가문에 복수하려고 접근한 겁니다. 저 기계장치도 약물도 모두 이 아이가 미리 짜놓은 자작극일 가능성이 커요. 박태윤의 목소리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과거 한승준이라는 이름은 박 회장에게 있어 가장 믿었던 기술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준 배신자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주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터져 나온 것이죠. 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이준을 향했고 서재에는 다시 한번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자신의 결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까지 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 보였던 소년에 대한 기대와 신뢰 대신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시퍼런 증오와 불신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준이라는 이름, 석자는 박 회장에게 단순한 직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처럼 아끼고 기술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을 꽂고 회사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가장 뼈아픈 배신의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박 회장의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승리를 확신하는 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태윤은 이준의 어깨를 밀치며 사나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영악한 꼬맹이가 꾸민 고도의 자작극이라고 말이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우리 가문에 복수하기 위해 미리 기계 장치를 숨겨두고 약물 소동까지 벌여 회장님의 환심을 산 뒤 결국에는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쏟아냈습니다. 최 실장 역시 기다렸다는 듯 박태윤의 뒤에 숨어 눈물을 훔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신은 그저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보조제를 챙겼을 뿐인데 저 소년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워 회장님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말입니다. 이주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천재적인 감각으로 찾아낸 진실들이 배신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추악한 거짓말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의 스탠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 회장의 포효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감히 배신자의 핏줄이
내 집에 발을 들이고 나를 농락했느냐는 노 회장의 분노는 그 어떤 고주파 소음보다 날카롭게 이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이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고 소년의 몸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이준의 귀에는 박태윤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저벅 다가온 박태윤은 이준의 귓가에 대고 오직 이준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꼬맹아, 내 애비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갔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그 비열한 목소리의 진동을 듣는 순간 이준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넣었던 진범, 그리고 지금 박 회장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박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박태윤은 경호원들에게 소년을 당장 끌어내 지하실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에 넘기기 전까지 이 음모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정당성을 부여했죠. 박 회장은 고개를 돌린 채 이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준은 차가운 복도로 끌려나가며 절규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서 웃고 있는 저 사람이 진짜 도둑입니다. 제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준의 외침은 거대한 저택의 벽면에 부딪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지하실의 쇠창살 안으로 던져진 이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창문 너머로 거친 소리를 내며 쏟아졌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이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이준의 귀에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지하실벽 너머 박태윤과 최 실장이 승리의 축배를 들며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의 파동이었습니다. 박태윤은 아버지가 곧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보내질 것이며 모든 지분은 자신이 손에 들어올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 실장에게 수고했다며 건네는 어떤 물건의 금속성 마찰음이 이준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귀를 지하실 벽면에 밀착시켰습니다. 이제 이준에게 남은 무기는 오직 하나, 아무도 듣지 못하는 진실의 소리를 포착해내는 이 특별한 감각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귀에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생애 단 한 번뿐인 마지막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벽에 귀를 대고 있던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태윤의 호탕한 웃음소리 뒤로 짤랑거리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아주 익숙한 기계의 구동음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 아버지가 발명했던 초기 모델의 보이스 레코더, 즉 음성 녹음기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박태윤은 최 실장에게 수고했다며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그 녹음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가 정신 착란을 일으키며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편집된 원본이 들어있어 내일 요양원으로 보내기만 하면 이 테이프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지. 박태윤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이준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녹음기 안에는 박 회장을 미치게 만든 음모의 증거뿐만 아니라
어쩌면 십수년 전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산업 스파이 사건이 진실까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지금 쇠창살 안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이주는 절망하는 대신 다시 한번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저택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들려오는 공기의 흐름, 그리고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경호원의 불규칙한 발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이주는 경호원이 복도 모퉁이를 도는 찰나 지하실에 비치된 철제 선반을 이용해 박 회장이 앓고 있던 그 고주파 소음의 주파수를 입으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고 기괴한 비명이 지하실 가득 울려 퍼지자 겁에 질린 경호원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호원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열린 문틈으로 번개처럼 몸을 날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박태윤과 최 실장이 있는 비밀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응접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이준의 앞에는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윤은 당황하며 이준을 다시 잡아가두라고 고함을 쳤지만 이준은 흔들림 없이 박 회장의 서재 방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 사람 손에 든 녹음기를 확인하세요. 당신을 환자로 만든 진짜 목소리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서재에서 초췌한 모습의 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손에 든 낡은 녹음기를 보고는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태윤은 이것은 그저 업무용이라며 둘러댔지만 이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내부에서 미세하게 들리는 테이프의 마찰음만으로도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편집되었는지, 어떤 대화가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 녹음기 3분 15초 지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듣던 환청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박태윤 씨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궁지에 몰린 박태윤은 이준을 밀치며 녹음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박 회장의 지팡이가 박태윤의 손목을 먼저 내리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집어든 박 회장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을 치매로 몰기 위해 약물을 섞으라는 박태윤의 지시,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십수년 전 이준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산업 스파이로 만들었던 공작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박태윤의 젊은 시절 목소리까지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태윤이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었던 악마의 기록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은 죄악이 서술되자 노 회장의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노기가 쏟아졌습니다. 내 놈이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내 가장 충직했던 기술자를 사지로 몰았단 말이냐. 박 회장의 호령에 박태윤은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은 이미 겁에 질려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주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안은 순식간에 통곡과 분노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박 회장은 경찰을 부르라는 명령과 함께 박태윤을 가문에서 영구히 제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신창이가 된 채 바닥에 앉아있는 이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노 회장은 소년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저 악마 같은 놈의 목소리에 소가 진실을 듣지 못했구나. 이준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악의 무리를 처단한 사이다. 같은 쾌감과 함께 이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소년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비서실에 명령하여 박태웅과 최 실장을 즉각 경찰에 인도하게 했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기록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천명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당당히 일어선 노 회장은 패배감에 젖어 끌려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길었던 불면에 밤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벅차오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창밖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소년의 앞날에 빛을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만신창이가 된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구한 것은 단순히 잠을 되찾아준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구원한 것이구나. 노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가와 14살 소년의 위태로웠던 전쟁은 그렇게 소년의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가슴속에 품었던 아버지의 기술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소년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극은 저택의 모든 하인과 경호원들에게 목격되었고 훗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저택의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투명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건이 채 정리되기도 전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뇌신경 센터 의료진이 소집되었고 박 회장의 지시 아래 이준의 아버지는 차가운 교도소 병동이 아닌 회장이 보낸 전용 헬기에 실려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평생을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어둠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이준의 아버지가 드디어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준의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박 회장은 그런 소년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박 회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한 맞춤 양복 대신 편안한 가디건을 걸친 노 회장의 모습은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아들에게 소가 소중한 인재를 사지로 몰았다는 자책감에 휩싸인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을 바라보며 옆에 앉은 이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소년의 손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은 노 회장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은 자정을 넘겨 새벽녘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지고 피로에 지친 의사가 걸어나와 수술이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주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년의 울음소리는 텅 빈 병원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고 박 회장은 그 가냘픈 등을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말없이 쓰다듬었습니다. 노 회장의 눈가에도 회한의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이준에게 맹세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는 날 잃어버린 모든 명예를 되찾아줄 것이며 그간 겪은 고초에 대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보상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이준의 아버지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병실안은 따스한 오후이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아들 이준과 침대 발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박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이 모든 상황이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직접 허리를 숙여 건넨 진심 어린 사죄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떨리는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노 회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십수년의 세월을 가로막았던 증오와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안도감과 용서가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이준의 아버지가 완벽하게 재활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요양시설과 전담 의료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에게는 자신의 저택에 머물며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택은 더 이상 고주파, 소음과 음모가 도사리는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에는 이준이 좋아하는 꽃들이 심어졌고 복도마다 소년의 밝은 발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이준을 옆에 앉혀두고 장기를 두거나 소년이 들려주는 세상의 미세한 소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 알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을 배워나갔습니다. 박태웅과 최 실장이 차가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박 회장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운 이준과의 교감이 노 회장에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이준의 천재적인 청각 능력을 단순히 사업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 그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처럼 두 사람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희망의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이제 더 이상 홀로 비를 맞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고 진실을 일깨운 작은 거인이 되어 박 회장과 함께 새로운 삶의 지평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저택의 정원에 푸른 싹이 돋아날 무렵 이준의 집안에는 기적 같은 소식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선임한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은 박태윤의 녹취 테이프와 그간 은폐되었던 회계 장부들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마침내 한승준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십수년 전 기술을 팔아먹으려 했다는 누명을 쓴 채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아버지는 법정을 나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곁에는 듬직하게 성장한 아들 이준과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탠 박 회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준의 아버지를 위해 정밀 기계 연구소를 다시 설립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아버지는 그곳에서 소장의 직함을 달고 자신과 이준만이 가진 특별한 소리의 기술을 후배 양성을 위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준 역시 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특수 교육 과정을 밟으며 자신의 천재성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도둑을 잡기 위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의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 붕괴를 막고 정밀 의료기기의 소리를 분석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박 회장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경 안정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지독한 불면증은 이준이 선물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장으로 완벽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테이프에는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이준이 직접 채집한 자연의 평온한 진동음이 담겨 있었죠. 박 회장은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장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노 회장에게 이준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대를 잇고 싶은 소중한 손자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박 회장과 이준은 처음 만났던 그 도로변,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박 회장은 소년의 어른스러운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아, 내가 내 차 앞을 가로막았던 그날, 실은 내가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단다. 내가 들려준 건 환청을 없애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살아가라고 속삭이는 희망의 소리였어. 이준은 노 회장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진실은 언젠가 어떤 소리로든 세상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소리가 회장님께 닿을 수 있게 통로가 되어드렸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탐욕과 음모가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신뢰와 용서로 지어진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대비 속에서 절망적으로 외치던 소년의 비명은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대한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거짓이 판을 쳐도 결국 진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맑은 소리로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혹시 가까운 이의 간절한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긴 시간 동안 한 소년의 투쟁과 승리를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거짓을 이기는 진실의 소리, 그리고 따뜻한 희망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